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사, 사회문화, 정책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문단 보시고요. 자, 정책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현실 사회 속에 산재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더 나은 미래상 정립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방향 또는 지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은 정부의 대책입니다. 그리고 산재라는 것은 흩을산, 있을재, 흩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실천적 수단 밑줄 치겠습니다. 방향 또는 지침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다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책에 관한 얘기네요. 정책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해결, 실천, 수단이고 방향, 지침이다 라고 했어요. 이 개념에 따른다면 정책 결정은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목표 달성을 위해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탐색된 대안 검토를 통해 채택한 미래지향적 행동 대안 또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한, 채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공식 기관, 산자부, 국방부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자들이 합니다. 자, 오늘 한독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불 사고와 관련해서 정책을 이제 세우겠죠. 그 사람이 정책 결정자가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시민단체, 국회 등 다양한 참여자 집단에서 다원적으로 결정되는 다원주의적 입장, 그러면 다원주의적 입장을 동그라미 치고요.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주도된 엘리트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엘리트에 의해서다. 다원적으로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정책을 누가 결정하느냐를 가지고 두 입장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다원주의고요. 다원주의는 앞에 나왔던 누구? 시민, 또 시민단체, 또 누구? 국회 등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론이라고 하는 입장은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수 엘리트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입장을 나눕니다. 이 문단 엘리트론에서 실증 연구를 통해서 등장한 엘리트론,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사회는 소수 지배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글에서 엘리트론을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엘리트론 중에 또 하나가 기억인 신엘리트론입니다. 그 입장에 따르면 이 사회는 둘로 나눠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피라미드라고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이 면적이, 삼각형의 면적이 넓으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소수 엘리트가 위에 있겠죠. 소수 엘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조직화되지 못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배 엘리트가 위에 지배 엘리트겠지. 출신, 경력, 생활 양식, 직책상, 상호 연관성, 동질성 각하고 서울 법대 나온 사람 많죠. 그다음에 지배 엘리트는 폐쇄적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폐쇄적이야. 폐쇄적. 그다음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은 세부적인 사항에 의견을 다를 수 있지만 체제 유지 기본 가치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를 이루면서 보수적입니다. 자,
폐쇄적 밑줄, 보수적 밑줄. 여러분, 보수라는 말은 지킬 보, 그다음에 지킬 수입니다. 그러면 옛 것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원을 배분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이란 말은 홀로 독, 점령할 점이죠. 은밀하게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독점하고 은밀 밑줄치게 나쁜 사람들처럼 느껴지지,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 소수 엘리트, 지배 엘리트만 결정하니까 밑에 있는 시민들은 참여를 못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밑줄 쳤던 말이 뭐였냐? 이 사람들은 독점적이고 은밀하게 자신의 정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대중의 여론은 이들에 의해 형성되며 이들은 대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그들이 작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중이 누가 됩니까? 시민이 되죠. 그러면 이게 반영이 돼요, 안 돼요?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결정해? 소수 엘리트만 결정하는 게 신엘리트론입니다. 지배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나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며 정책 변화는 점진적이고 점진적, 안정지향적 밑줄칠게요. 점진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천천히, 점점 전자에 나아갈 진, 천천히 진행되는 거고, 안정지향이라는 말과 보수적하고 좀 비슷합니다. 개혁을 안 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밑에 피지배층은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3문단 갈게요. 신엘리트론의 입장의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결정론 동그라미 시겠습니다. 무의사, non-decision mak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신엘리트론에 따라서 무의사결정론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때 론 끝나는 게 뭐야, 얘들아? 론 하는 게 이론이죠. 이론, theory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의사결정론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여기 잠깐 보자. 이때 말하는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가 아니죠. 여러분, 이익과 손해의 준말이거든. 그래서 benefit and loss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 의제로 통과시키고 자신의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 실제적 위협이 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걸 말한다. 무의사 결정은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5가지 과정이 있죠. 이거 다 밑줄 쳐놓을게요. 그러면 이 순서로 일반적인 정책 과정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과정을 한번 봅시다. 과정 5개 봅시다. 첫 번째, 의제 설정. 두 번째, 정책 결정. 그다음에 세 번째, 정책 집행이고요. 네 번째, 정책 평가가 있고요. 다섯 번째, 정책 완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세스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을 솎아내는 겁니다. 지배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이나 범위, 내용을 수정, 축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의제 설정 과정에서 못 막으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되는 걸 막지 못하잖아. 그럼 이때 못 막잖아. 그러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못 막으면 이때 막고, 이때 못 막으면 이때 막고, 이때 못 막으면 이때 막아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정책 집단 단계, 정책 집행 단계 3단계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단계를 1, 2, 3, 4로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의제 설정 과정을 진입을 막는다. 이걸 못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막는다. 그 다음에 정책 집행 단계에서 예산 감축, 집행자 매수, 정책 집행 방해 3단계, 정책 평가 4단계, 정책 완료 5단계에서 편견을 동하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하여 정책을 종결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얘들아.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고 할게. 그러면 농민들이 반발하겠지 얘들아. 그러면 소수 엘리트는 FTA라고 하는 미국 FTA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냐? 그래야 자신의 이익이 되거든. 이해됩니까? 우리가 미국 소를 수입하게 되면 대신에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야. 그런 경우에 반대하는 시민, 특히 농민들은 우리 한우 농가는 죽으란 말이야 하고 반대할 수 있겠지. 그때 이 반대하는 의제를 여기서 통과를 못 시키도록 하거나 이게 안 되면 여기서 해서 맨 마지막 단계 5단계에서는 편견을 동원하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해 정책을 종결시키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한우가 동물의 병충해가 아니고 뭐죠? 병에 약하다, 육 떨어진다,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요런 몰이를 해서 결국 농민들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쪽으로 한다는 거지. 약간 음모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 자, 무이사 결정을 대표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에다 동그라미 칠게. 그리고 첫째 세모, 둘째 세모, 셋째는 밑에 저 두 번째 줄, 셋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이사 결정론에서 수단,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농민들이 경운기를 타고 여의도 앞에 올라가서 한우를 트럭에 싣고 와서 국회의사 앞에 음매 하면서 감자 고구마를 경찰한테 던지는 거야. 그러면 경찰이 전투 경찰을 동원해서 방패와 곤봉으로 막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수단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의제나 기존 질서 변화에 대한 요구, 이때 기존 질서 변화 요구 있잖아 얘들아. FTA 찬성에 대한 반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정책 의제화 되지 못하도록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강제로 저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 수단이다. 민주주의 체제와 정부에서는 이 수단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된다. 그러면 이 폭력 수단 있잖아요, 얘들아.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물리력으로 하는 거 알겠지? 얘는 가장 직접적 수단인데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리를 쓰는 거 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는 뭡니까? 뭘 사용합니까? 권력의 사용입니다. 너네 공통점이 뭔지 알아? 소수 엘리트가 시민들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폭력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지. 알겠어요? 직접적인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 체제. 이 합법적 체제가 뭡니까? 권력이죠. 지배 엘리트의 기득권에. 그럼 기득권이 뭡니까? 이미 얻을 득. 알겠냐? 그다음에 권력이죠. 이미 얻은 권력입니다. 그러면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소수가 가지고 있어요? 시민이 가지고 있어요? 소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구? 농민들. 알겠습니까? 특정 가치를 박탈은 뭡니까? 뺏음이죠. 뺏음, 위협하는 수단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걸 방지한다.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부 영향력에도 유력 인사를 영입하여 행사하는 적극적 방법이기도 하다. 권력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지배적 가치나 신념을 이용. 지배 가치, 신념, 규범 이런 거 쓰는 거야. 약간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는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라고 치부 뭡니까? 여기입니다. 알겠냐?
확립된 질서나 규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억압해버리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새롭게 수정하거나 강화하여 지배적 규범, 절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의제되지 못한다. 자, 5문단과 6문단 표시하기도 6문단은 마무리인 것 같아요. 5문단. 이러한 무의사 결정 수단은 최근 들어서 둘째나 셋째가 주로 사용된답니다. 둘째가 셋째가 주로 많이 사용된다. 좀 세련된 방법이지. 자, 문제는 이 수단의 사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뭡니까? 폭력이죠. 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이면적으로 작용, 눈에 안 보이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프레이다 별할게요.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심 쟁점의 선정에다가 여러분 라지 A, 영향력에 대한 기대에 대한 정당화를 B, 방지 권력 증명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 쟁점은 바로 밑에 줄에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네 줄 내려와서 영향력에 대해 기대한 정당화 B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세 가지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아저씨가 프레이 아저씨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타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A는 뭐라고요? 핵심 쟁점 선정합니다. 볼게요.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을 말한다. 핵심 쟁점.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을 그러면 핵심 쟁점은 얘들아 싸우는 이슈네. 도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배분돼 현존하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병렬이 파악된다. 핵심 쟁점이 선정됐으면 두 번째 B 뭡니까?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영향력 기대 정당화가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단, 피해가 예상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행사할지 않을지에 증명할 수 있는 그걸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제. 방지 권력 체제. 핵심 쟁점 관련된 영향력의 무의사 결정을 수단과 같은 방지 권력을 좌절시키다. 마지막 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사항 중에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얘들아, 쟁점이 되면 정책으로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제?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대. 또한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상당히 시간이 경과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쟁점이 됐는데 정책이 안 되는 경우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정책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경우는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야.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렇게 정책이 딜레이 되는 중에서 적정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라든지, 적정한 정책 제시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라든지, 이익과 손해 동의가 당사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지연되는 경우 존재하지만 이런 정책 지연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은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다. 그다음에 무의사 결정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셨죠? 틀린 문제 없을 겁니다. 그죠? 문제는 매우 쉬웠다. 그래서 4단원은 조금 정보만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캡처 하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